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대면 모임이 많아지고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면서 디지털 네트워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활용하게 될 텐데요. 대학이나 우리들의 지금 모든 활동들이 가급적 디지털 네트워크로 대체할 수 있으면 있을수록 많은 것들을 대체하고 있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디지털 네트워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명한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우리들의 자본주의 체제가 이미 그 디지털 네트워크에 기반한 자본주의 체제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걸 갖다가 전통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명칭하냐면 기호자본주의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는 노동자가 생산을 해서 그 잉여 생산을 통해서 부를 창출했다면, 금융자본주의는 금융이 돌아가면서 생산 없이 금융만으로 부가 창출되는 거잖아요. 소비자본주의는 소비를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간략하게 그냥 거칠게 요약하자면 기호자본주의는 예상할 수 있다시피 기호의 교환을 통해서 부가 창출되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서 클릭하는 그 클릭수 하나하나가 여러분 하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갖다가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송출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클릭이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클릭이나 그 디지털 기호의 교환이 자본이 되는 시대를 기호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진화하면서 3D 프린팅이나 아니면은 그 실시간으로 24시간 모든 것을 연결하는 그런 세계가 열리면서 우리들의 노동시장이 프랙탈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각났다는 거죠. 작게 세밀하게. 그러니까 프랙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어떤 그림 같은 거 보면은 큰 그림에 담겨 있는 모양이 작은 데로 들어가면서 자꾸 반복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그 뭐라 그럴까? 계속 그 거대한 것과 작은 것이 연결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요. 또 하나는 노동의 셀룰라화. 그래서 그러니까 기호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은 더 이상 그 연관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어진 명령을 그냥 이렇게 그 이행하는 그런 구조로. 그래서 나는 프로젝트에서 이런 거 해주십시오라고 그러면 그것만 딱 해주면 돼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노동이 세포화됐다 그래서 셀룰라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의 모든 그 노동은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의 구조로 구성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노동은 이제 경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입찰을 하려면 거기에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한 경쟁을 통해서 그걸 따내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일정 기간 동안 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택배 회사나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배달 음식 시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배달도 이제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배달 수수료 그걸 갖다 서로 인하하면서 서로 출혈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들. 그래서 이 시대에 재밌는 건 뭐냐면, 일을 하고 노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부가 모이는 게 아니고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 노동 현장에서 아니면 산업 현장에서 아니면 요즘에 일들이 공장에 가서 나사를 조이는 일이 아니라 인지 노동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일이 가면 이제 딱 처음에 하는 일이 출근해서 컴퓨터 켜고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경을 디지털 네트워크에 접속하면서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인데, 그래서 인지 노동자라고 그러는데, 그런 인지 노동자들의 그런 일들은 언제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재밌는 건 어느 한순간 내가 이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순간 내가 질 수도 있죠.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게임의 승자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 모두가 루저가 되는. 그러니까
인생을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50, 60 은퇴를 앞두고 느끼게 되는 동일한 느낌. 무능감. 무력감이 아니고요. 무능이야. 임포텐스. 그러니까 무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베라르디는 이 시대를 무능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무능한 게 아니고 우리들이 이 시대를 열심히 살아가면서 느끼는 마지막의 느낌이 무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면 이길수록 내가 더욱더 최선을 향해서 살아오면 살아갈수록 그런 시대. 그래서 이 시대의 또 하나의 특성이 뭐냐면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호의 교환을 통해서 노동을 하고 부를 창출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시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감수성, 그러니까 영어로는 sensibility라고 그래요. 그리고 감성, sensitivity가 분리되는 시대. 그러니까 감수성은 뭐냐 하면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났을 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거나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영상 보면서 그런 공감 능력을 느끼시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드라마도 아니고 드라마 보면 감정이입이 되죠. 그 배우가 내면에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사실 그건 보이지 않아요. 배우가 연기하는 외면의 거가 보이잖아요. 그런 감정이입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현재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걸 갖다 감수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디지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는 그 감각이 제한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라르디는 우리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수성과 감성의 분열이다. 그래서 아까 그 전 시간에 마샬 맥루한이 자가절단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우리가 겪게 되는 게 뭐냐 하면 공감의 결여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왜 결여되냐 하면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상대방이 대상으로 느껴지지 나의 연장으로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환경이 무한 경쟁의 시대와 겹쳐지면서 어떤 식의 그 심리가 형성이 되냐 하면요. 우리 시대는 루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루저가 된다는 건 곧 사라지거나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루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나는 루저가 될 수 없잖아. 심리적으로 내가 실제로 경쟁에서 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루저가 되면 자기가 스스로 소멸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루저가 됐던 이 느낌, 이 분노, 이 좌절이 다른 데로 투사가 돼요. 이런 걸 투사해도 될 만한 상대방을 찾는 거죠. 누구에게? SNS나 그런 데 가서 나와 정치적 의견이 다르거나 나와 성향이 다르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로 그 감정이 투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SNS나 트위터 같은 데 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것들이 얼마나 대면으로 만나면요. 그런 표현 못 써요. 그렇지 않나요? 왜 그렇게 우리는 SNS나 소셜미디어에서 그렇게 비상식적인 감정의 분출을 자꾸 하게 될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감수성과 감성이 분열된 상태에서 감성이라는 건 우리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그러니까 프로세싱하는 절차거든요. 그걸 센시티비티인데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정보를 프로세싱은 해요. 근데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와닿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총기 난사를 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요. 그게 이제 총기 난사하면서 그냥 갑작스럽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갑자기 화가 나가고 집에 가서 총 갖고 와서 막 난사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진짜로 우발적인,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미리 계획을 해요. 그리고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 논리를
이렇게 쭉 만들어서 방송국이나 SNS에 그걸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계획된 날짜에 가서 총기 난사를 하면서 막 하는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 공통적인 게 많아요. 노르웨이에서 총기 난사를 한 친구의 그 소셜 미디어에 보면은 이런 메시지가 써 있습니다. 인류는 과대평가되었다. 혹은 우리가 이제 인구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작년인가 했던 마블의 영화, 갑자기 영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인피니티 워 했던 거기에 그 영화에 보면 타노스가 우주의 인구가 너무 많다고 해서 타노스의 전략이 뭐냐 하면 딱 이렇게 핑거 스냅으로 전체 우주의 인구 절반을 날려버리는 거. 그것이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 우주의 생태학적인 균형을 맞추는 가장 수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실제로 실행하잖아요. 과학적이거든요. 논리적이에요. 실제로 총기 난사범들이요,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그 논리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은 과대평가되었다. 그래서 진화적으로 멸종이 되고 도태되어야 할 사람들이 더불어서 같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그 루저를 향해서 총기를 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루저가 왜 자기 동료들인지, 왜 자기에게 까칠한 시선을 보냈던 사람들인지, 그것이 왜 그렇게 동일시가 되는지는 사실은 심리적인 문제이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그런 어떤 폭력적인 총기 난사가 뭘 통해서 작동을 한다? 우리가 지금 무한 경쟁의 논리, 자연 도태의 논리, 그런 것들이 폭력적인 행위와 자기에게 좌절감과 무능감과 결합을 해서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종차별, 소수자 차별,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벌어지고, 이거는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이러한 디지털 네트워크의 활용을 가속화시키면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 유기체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감정이라는 건 그래요. 감정은 우리가 어떤 이성과 분리된 인간이 어떤 갖고 있는 고유한 이런 게 아니고요. 동물도 감정이 있어요. 근데 감정의 본래 목적은 뭐냐면 이 중추신경계나 인간 유기체가 자기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 변화에 자기가 대응을 해서 자기의 일정한 어떤 거를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그렇기 때문에 그 눈으로 우리가 감정을 보면 내가 우울한 감정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울하다는 그게 아니고요. 이 주변 환경의 변화에 우리의 중추신경계가 내 자신이 우울함을 느끼는 상태로 내 자신을 이렇게 철수시키지 않으면 이 도래하는 이 자극의 정보량을 내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끊고 혼자 고립된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정의 반응이라는 건 이유 없이 벌어지지 않아요. 다른 한편으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감정은요, 그러니까 아까 인간 항상성 시스템의 일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험하고 끔찍한 위험을 두 번 다시 겪게 하지 않으려면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렵고 힘들고 끔찍한 일들이 생겼던 걸 거기다 감정이라는 색채를 덧칠을 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억이 좋을 리가 없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것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즐겁고 좋은 일은 회피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회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건 그냥 맞이하면 돼요. 근데 그걸 갖다 회피해야 되는, 반드시 회피해야 되는 이유를 거기다 해놓으니까 우리들의 기억에는 위험하고 끔찍한 기억이 감정적인 색채와 연관돼서 그런 일과 비슷한 게 벌어지면 갑자기 내 몸이 의식이 생각하기도 전에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위험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기억은 감정의 기억이고요. 그 감정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된 것,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경험을 동영상 그대로 찍어 놓은 게 아니고. 문제는 이제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때 감각 활용이 축소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의식이,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홀로 떨어진 기제가 아니고 외부로부터 주어진 기제를 우리가 감정이 몸으로 느끼고, 그 감정이 느낀 것을 우리의 내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과거에 대한 기억의 스토리거든요. 이야기로 기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가 총기 난사를 하는 사람들의 기억이 되겠죠. 끔찍했던 기억들. 그 끔찍했던 기억에 저항하는 유기체의 마지막 저항은 뭐냐 하면요, 내가 루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루저로 삼으려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몸을 다해서 저항하는 거. 사실은 우리 시대의 세대 간의 갈등도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돼요. 나이 드셔서 젊은 세대에 대해서 분노와 막 그런 걸 느끼는, 그러니까 우리 시대 보면 어른이 사라졌다는 이유 중에 하나를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드시면 화가 많으세요. 나이가 많으면 이순이 되고 귀가 부드러워지고 남을 넉넉하게 품어주는 어른보다는 우리 시대의 어른의 특징은 분노가 많아요. 화가 많으시고요. 참을성이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시대의 환경이 지금 현재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어떤 그 환경, 그러니까 루저가 될 수 있는 스트레스, 무능의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주기 때문인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감각마비 현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소통의 도구, 그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즐거운 기억은요, 우리의 기억에 잘 남지 않아요. 즐거운 기억들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해요. 그거는 그때그때 사건이에요.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장면이 뭐냐 하면, 아시죠? 얼마 전에 이 팬데믹 시대에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이 경찰한테 이렇게 목이 눌려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그 경찰들이죠. 저 화면에 마스크를 쓰고. 그 경찰들 중에 백인이지만 그 흑인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우리도 마음 깊이 공감한다고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저렇게 연대해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연장과 광기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가절단의 광기에 사로잡혀서, 감각마비에 사로잡혀서 광기의 시대를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공감과 연대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연장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는 전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데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종교 다원화 시대에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게 뭐 편파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종교 공동체에서는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이야기라서 한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유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본래적으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형제와 자매로 부르던 그 관행은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때가 로마 황제가 있었던 시절이고, 귀족과 평민과 노예가 나누어져 있던 시절에, 그때 인간의 규정에는 여자가 포함되지 않고요, 노예도 들어가지 않고요. 그때의 인간이라고 하면 황제죠. 그리고 황제와
신분을 공유하는 귀족들, 그리고 준 인간이 이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 외의 모든 존재는 인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한 불손한 무리가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노예와 평민과 귀족과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어른과 아이가 모여서 형제와 자매로 부르면서 그 공동체를 일구었다는 게 기독교 교회 탄생의 신화거든요. 중요한 건 여기서 노예를 형제로 부르고 자매로 불러준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의 존재를 연장해 가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어떻게 우리가 뭐 이걸 우리의 일부로 삼아서 우리 몸에다가 이렇게 탁 해갖고 간인 것처럼 생체 안에다가 이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장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분리된 존재이지만 우리가 일체된 존재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 밖에 있는 존재에게 그 고통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조지 플로이드 사태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죠.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공감과 연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박멸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고요. 그 바이러스가 살아가는 생명체의 네트워크와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공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공존이 아니라 이제 공생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루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바로 그 마인드가 오늘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루저가 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는 위너를 꿈꾼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곧 루저를 사람 취급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들의 시대는 그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 모두가 루저가 되었다라고 하는 현실을 깨닫는 것, 그게 기후변화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지혜예요. 기후변화 시대에 루저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문명은 이대로 가면 100년을 못 버티고 사라질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괴념 안 하고 열심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위너가 되기 위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위너가 될까요? 우리 모두는 루저가 될 수 있는 그 열차 위에 올라타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공생의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문명의 다음 미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닥쳐올 문명과 인간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었는데, 사실 팬데믹이 우리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그 충격은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뭐 감염의 위험을 주긴 하지만 문명은 그 감염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미디어 환경 때문에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들을 염두에 두고 어떠한 변화들이 우리들에게 더 가중될 것인지 가속화될 것인지, 그로 인해서 문제는 어떤 것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될지, 사실 다 듣고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뭐 별거 없네.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새롭게 지혜롭게 만들어 나가는 건 역시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온고의 지신의 지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재난이 닥쳐도, 수없이 많은 위기가 닥쳐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는 결국 우리에게 주신, 뭐 기독교 용어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인간의 말로 얘기하면 인간의 지혜라고 이야기해야겠죠. 그것 속에 우리가 담겨 있으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의미 있고 슬기로운 지혜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